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시스템 법칙 낭독회 1월 1일. 날이 참 좋아요. 네, 1월 1일 17회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나옵니다. 지금 지연 파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여기까지 읽은 걸로 치고 새롭게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도표주의의 그 적절한 경계는 논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중요한 지연도 마찬가지다. 만일 여러분이 좀 화면 좀 켜볼까요? 네. 네. 만일 여러분이 몇 주에 걸친 진동을 걱정한다면 몇 분이나 몇 년이 걸리는 진동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인구와 경제의 발전을 염려한다면 몇 주에 걸친 진동은 무시해도 좋을 것이다. 세상은 다양한 주파수로 한꺼번에 찍찍거리고 꽥꽥거리고 꽝꽝거리고 우르렁거린다. 중요한 지연은 대체로 여러분이 파악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의사결정의 기준은 어떤 지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냐 이거죠. 나의 행동의 기준은 어떤 지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냐. 예컨대 100년 동안 천천히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둔 나의 행동하고 지금 3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을 염려해서 생기는 나의 행동, 뭐 대학 입시라든가 등등 그 행동이 좀 다르죠. 예. 이미 시스템 동물원에서 피드백의 지연이 시스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지연 시간을 바꾸면 움직임도 완전히 달라진다. 만일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만 있다면 지연이 예민한 정책 지렛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 것이다. 만일 시스템의 의사결정 지점이 혹은 시스템 내부의 의사결정 담당자가 지연된 정보에 반응하거나 반응이 지연되면 정확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과도하거나 부족한 조치에 따라 의사결정자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초조해서 너무 성급한 조치를 취하면 단기적인 변동을 급격히 늘리고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는지, 정보가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시스템을 도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연이다. 오버슈트와 진동, 붕괴는 늘 지연에서 나온다. 지연을 이해하면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정보 시스템은 사실상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꾸었지만 실물 경제는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종식하면서 고르바초프와의 선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련 경제도 한 번에 좋아질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거죠.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을 때 정치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더 오래 지속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알 수 있다.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 데 걸린 지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력 산업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용량 초과와 용량 부족에 따른 정전 사태로 몸살을 앓았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의 반응이 수십 년의 지연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이제껏 화석 연료를 태워
배기가스를 배출하며 초래한 기후 변화도 그 영향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한 세대나 두 세대가 더 지나야 할 것이다. 볼까요? 피드백 루프에 긴 지연이 있으면 선견 지명이 꼭 필요하다.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때 비로소 조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이거 쉽지가 않죠. 네. 자, 제한된 합리성, rational, bounded rationality. 이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행동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딱 끌고 온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이 자기 자본을 동원해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그 산업이 최대 가치를 생산하도록 이끌며 최선을 다할 때 사실 개인은 대체로 공공의 이익을 키우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공이익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개인이 염두에 두는 것은 자신의 암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며 이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의도적으로 키우려 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증진하는 경우가 많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읽어보죠. 정말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을 이끌어 전체 이익의 보탬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하자면 음모론 여기서도 나오죠. 그렇게만 되면 물질적 이기주의가 사회적 미덕이 될 뿐 아니라 수학적으로 경제 모델을 만드는 작업도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타인의 이익이나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의 기능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모델이 200여 년간 그토록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세상에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최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아무도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관광객들은 와이키키 해변이나 세르마트 마을 같은 곳에 우르르 몰려가서는 관광지가 온통 관광객 때문에 훼손되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농부들이 밀이나 버터, 치즈를 남아돌게 생산하면 가격이 곤두박질 친다. 어부들은 생선을 남획, 물고기를 어, 남획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기업들의 집단적인 투자 결정이 경기의 하락 반전을 초래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아이를 낳는다. 왜 그럴까? 세계은행의 경제학적인 허먼 데일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발, 음, invisible foot, 진짜.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 말하는 제한된 합리성 때문이다. 제한된 합리성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근거에 합리적으로 결정하지만 그 정보는 완벽하지 않으며 특히 시스템의 더 먼 부분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어부들은 물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알 수 없고 같은 날 다른 어부들이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을지는 더더욱 알 수 없다.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가 어떤 투자를 계획하는지, 소비자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자사의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현재 시장 점유율도 모르고 시장의 규모도 알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기업가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불완전하고 지연된 내용이며 기업가들의 반응도 지연된다. 여기서 기업가들이 조직적으로 과소 투자하거나 과잉 투자하는 것이다. Bounded rationality,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보면 합리적이지만 더 큰 시스템을 고려하거나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결정이나 조치로 이어지는 논리.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보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그 정보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알 수 없었던 그 정보가 어떤 성질을 또 대표적으로 갖고 있냐면 또 비선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야, 근데 아까 위에서 이제 어부 얘기 나오는데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사라지겠죠. 네. 어획량에 따라서 바닷속에는 물고기도 줄어들 텐데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연구하다 보면 요거를 모델링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어획량에 따라서 어획량이 많아지면 즉 배에서 잡는 물고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다의 물고기도 줄어들겠죠. 근데 이게 선형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려다니기 때문에 눈에 앞에 보이는 물고기를 잡으면 사실 많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예.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아 이게 어획 이게 단위 어획량 이게 선박수 아닌가? 이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비선형적인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비선형적 관계를 얘기할 때 사실 많이 연결되는 것이 어, 한계 체증 법칙이라든가 한계 체감 법칙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사용되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허버트 사이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마침 제가 이분이 쓴 책도 갖고 있어가지고 자, 허버트 사이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합리적 최적화자가 아니라 다음 결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요구를 웬만큼 충족시키려 애쓰는 어설픈 만족화자, satisfier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신과 가까이 있는 이익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이 아는 것만 헤아릴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옮길 때까지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쵸? 우리 앞에 있는 온갖 가능성을 거의 보지 못한다. 우리 행동이 전체 시스템에 줄 영향을 예견하지 못한다. 혹은 애써 무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최적의 것을 찾는 대신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당장 감수할 수 있는 선택을 찾아내고 불가피할 때만 행동을 변화시키며 그 선택을 고수한다. 행동과학자들은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완전한 정보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설상가상으로. 그죠? 위험 요인을 잘못 인식해 어떤 것은 실제보다 더 훨씬 위험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은 실제보다 훨씬 덜 위험하게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장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최근 경험에 과도한 관심을 쏟고 과거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장기적인 행동보다 현재 사건에 집중한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이처럼 맞지 않을 만큼 미래를 등한시한다. 우리는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소식이나 자신의 정신 모델과 맞지 않는 정보는 한사코 거부한다. 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죠. 말하자면 우리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이익은 고사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도 극대화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 200여 년간 경제를 떠받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가르침에 도전했을 때 얼마나 큰 논쟁이 빚어졌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 논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애덤 스미스에서 유래한 경제 이론은 첫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최적의 행동을 하고 둘째, 호모 에코노미쿠스 종의 다수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행동들이 모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증거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웃기는 얘기란 얘기죠. 시스템의 트랩, 시스템의 덫과 기회를 다루는 다음 장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이 재앙으로 이어지는 아주 흔한 구조를 설명한다. 중독이나 정책 저항, 군비, 경쟁, 낮은 성과로의 표류, 공유지의 비극처럼 익숙한 현상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선 제한된 합리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더 큰 놀라움과 관련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든 평소 익숙한 사회적 위치에서 벗어나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던 다른 누군가를 대신한다고 가정하자.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부 관료가 되거나 경영진에 맞서던 노동자가 경영자가 되거나 반대로 경영자가 노동자가 되거나 대기업을 비판하던 환경운동가가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 결정을 지지한다고 가정하자. 배신이죠, 배신. 예.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가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지평이 더 넓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된 여러분은 정보의 흐름, 장려책과 억제책, 목표와 차이, 그 자리에 맞는 압력, 즉 제한된 합리성을 경험한다. 여러분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던 시각을 기억하고 혁신을 추진해 시스템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적다. 경영자가 되면 여러분은 노동자를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생산 동반자가 아니라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좀 압축해서 쓰긴 썼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은 여러 레이어 계층이 하이라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하이라키는 그 계층들은 다 나름대로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계층이 있어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계층이 되는 순간 상위 계층은 공교롭게도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하위 계층에서 보지 못하는 종합적인 사고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노동자를 생산 동반자가 아니라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보는 너무 좀 거시기 하지만 기업이 운영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인풋 중에 하나, 그건 좀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본가가 되면 다른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호황기에 과잉 투자하고 불황기에 과소 투자할 것이다. 여러분이 대단히 가난해진다면, 음,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 기업가 입장에서는 대표이사라든가 또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올해 경영 상태가 더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투자를 억제하고 여유 자본을 확보해야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몸을 약간 움츠려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 단위, 산업 단위보다 더 높은 계층, 더 높은 하이라키에서 본다면, 즉 국가 단위에서 본다면, 뭔가 사람들이 움츠릴 때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종용시키겠죠. 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행동이 좀 달라지고 보는 정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대단히 가난해진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과 단기적 합리성, 희망,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음, 어, 대단히 가난해진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 즉 가난해진다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음, 우리 성장의 한계에서도 이 논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이유가 뭐지? 아, 내 자녀를 부의 축적 대상으로 보는 거죠. 자녀가 많을수록 생산 가능 인원, 자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부가 되었는데 선박 대출금도 남았고 부양할 가족도 있고 어류 개체군 상태에 대한 지식도 불충분하다면 물고기를 남획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게임이 있다. 실제 시스템 속의 다양한 행위자가 바라본 현실적이고 부분적인 정보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학생들을 집어넣는 게임이다. 그러면 업으로 시뮬레이션한 학생은 물고기를 남획하고 개발도상국의 장관으로 시뮬레이션한 학생은 국민의 요구보다 기업의 요구를 우선한다. 상류층이 되면 부정축제하고 하층민이 되면 냉소적이거나 반항적으로 변한다. 묘하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의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도 참가자들이 간수와 죄수의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개인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한도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하는 것은 편협한 행동을 변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편협한 행동이 나오는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시스템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가 알고 보는 한도 내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제한된 합리성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구조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을 탓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하려면 먼저 시스템의 한 곳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제한된 정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흐름과 목표, 장려책, 억제책이 재구성되고 결국 개별적이고 제한되고 합리적인 행동들이 모두가 원하는 결과로 합쳐질 수 있다. 좀 더 완전한 정보를 더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을 조금만 넓혀도 행동은 쉽고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자, 네덜란드 가정의 전력 계량기. 암스테르담 교회에 가면 같은 시기에 비슷한 모양으로 건축된 단독주택 단지가 있다. 모든 주택이 거의 똑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집은 전력 계량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어떤 집은 전력 계량기가 현관에 설치되어 있다. 계량기는 모두 투명한 통 안에서 금속 재질의 원반이 수평으로 돌아가는 종류였다.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원반이 더 빠르게 회전하고 누적 전력량을 표시하는 숫자가 올라갔다. 석유 금수 조치로 에너지 위기를 겪던 1970년대 초반이었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단독주택 단지에서 일부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다른 집의 사용량보다 3분의 1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모든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단가가 같고 가족 수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력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까닭은 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위치 때문으로 밝혀졌다. 전력 계량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거의 확인할 일이 없는 집은 전기 사용량이 많았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현관에 전력 계량기가 설치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원반이 돌아가며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집은 전기 사용량이 적었다. 자꾸 정보에 노출한 거죠. 제한된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구조가 짜인 시스템들이 있다. 적절한 피드백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의 간은 제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받는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생태계와 전통 문화권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평균적인 개체나 개체군은 전체를 안정시키고 전체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런 시스템들은 자기 통제적이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정부 기관도 없고 수십 가지 정책이 실패한 일도 없다. 애덤 스미스 이래로 자유경쟁 시장이야말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자기 통제적인 시스템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졌다. 어떻게,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달리 보면 틀린 말이다. 달리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틀렸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자유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즉 생산 기회와 소비 선택에 관해 최고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지역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만으로는 독점으로 원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지속 가능한 수용력을 오버슈트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성향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평온을 비는 기도문을 살짝 변형해 표현해 보자. 주여, 저희가 적절하게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제한된 합리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평온함과 적절하게 구성되지 못한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용기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밌네요. 네. 시스템 내 행위자
주어진 제약과 정보, 장려책, 억제책, 목표, 스트레스에 의해 결정된 제한된 합리성은 시스템 전체의 복지를 키우는 결정에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시스템 전체의 복지를 키우는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스템에 새로운 행위자를 투입해도 시스템의 성과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의 성과는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각자의 행위자의 영향을 미치는 제약과 정보, 장려책, 억제책, 목표, 스트레스를 개선하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시스템 내 행위자 각자의 제한된 합리성은 시스템 전체의 복지를 키우는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상당 부분 이어지지 않게 되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예, 이런 시스템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시스템의 특징, 시스템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죠. 이렇게 여기는 시스템이 이것부터 할까요? 네,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원리, 리질리언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기 조직화도 있었고요. 여기서 자기 조직화는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이라키, 계층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지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시스템이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또 뭐냐? 첫 번째가 제가 알아, 네,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그랬다. 비선형성 쭉 내려가서, 네. 우리는 사실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은 경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여기까지야. 즉, 내가 신경 쓰는 시스템은 여기까지라고 이 선을 긋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영향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되더라. 뭐 제가 예로 이런 말씀 드렸죠. 어, 내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부당 만부당 이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나는 쓰레기를 비웠다고 생각하면서 없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한계가 있다. 네, 자원의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항상 지연이 있는데 지연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지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합리성. 이런 거를 우리가 반영하지 못해서 고려하지 못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덫이 우리가 갇히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하고 있네요. 예. 자, 조금만 더 읽어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스템 속의 덫과 기회, 시스템 덫과 기회. 합리적인 엘리트는 독립적인 기술 세계나 과학 세계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시야가 넓지 않다. 합리적인 엘리트는 마르크스주의 간부부터 예수의 수사까지 하버드대 MBA 졸업생부터 군대 참모 장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들은 한 가지 기본적인 관심사를 공유한다. 특정 시스템을 용이하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한편, 문명은 점점 더 방향성이 없어지고 이해할 수 없어진다. 지연과 비선형성, 확실하지 않는 경계 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스템의 여러 가지 속성은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속성들은 변화될 수 있거나 변화되어야 하는 속성이 아니다. 세상은 비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인 세상을 수학적 편의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선형적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대체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혹시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세상을 선형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경계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고 덧없이 사라지고 어수선하지만 조직화와 명료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복잡 시스템에 덜 놀라려면 세상의 복잡성을 예상하고 인정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 시스템들이 있다. 괴팍한 시스템들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며 시스템이 일으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다. 독특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놀랄 만큼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공통된 패턴으로 문제적 행동을 일으키는 시스템 구조를 원형이라고 부른다. 네, 아키타입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예, 그 아키타입에 대한 이 아키타입을 정의하기가 좀 짝지근했었는데,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네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 이런 시스템은 정말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큰 문제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일으키는 문제는 여러 가지다. 독특한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이 놀랄 만큼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이처럼 공통된 패턴으로 문제적 행동을 일으키는 시스템 구조를 원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까지 염두에 둔 표현을 썼네요. 여기서는. 이런 원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중독과 성과 저하를 향한 표류, 단계적 확대 등이다. 이런 행동은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여러 가지 실증 사례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신문을 고작 일주일만 살펴서 찾아낸 것이다. 그만큼 이런 사례들은 흔하다. 여기까지만 191쪽까지만 읽어볼게요. 원형적 문제를 일으키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어, 이런 구조를 참고 견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꾸어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초래된 파멸의 책임은 특히 특정한 행위자나 사건에 묻지만 사실 그 파멸은 시스템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비난하거나 훈육하거나 해고하거나 정책 지렛대를 더 세게 당기거나 영향력이 큰 사건들이 더 유리하게 전개되길 바라거나 예, 살짝 변화를 주는 등의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시스템 원형을 덫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번 이 덫에 걸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람을 탓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원인을 좀 찾아서 거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죠. 네. 일단 이 정도 것만 잠깐 하고요. 어,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92쪽으로 넘어가죠. 네. 시스템
덫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예, 희망이죠. 네. 미리 알아내 피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목표를 다시 세우거나 피드백 루프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키거나 수정하거나 새로운 피드백 루프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원형을 단지 덫이 아니라 기회라고 부른 것이다. 어, 엄밀히 말하면 기회라기보다는 처방에 해당이 되죠. 처방. 자, 정책 저항.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단어예요. 그냥 굉장히 쉽게 넘어가지만 그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정책 저항을 가지고 일부러 논문까지 써서 교육용으로 퍼블리시까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교육 과정에서는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낭독회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못하긴 합니다만 이 정책은 모든 정책은 어, 좋은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맞습니다. 네, 모든 정책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 모든 정책은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약발이 먹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기한을 넘어서는 순간 이 정책 때문에 그 시스템 구조 때문에 저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항은 모양새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저항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정책이 만든 저항이란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많은 말들이 함축된 표현입니다. 예. 자, 한번 켜볼게요. 실패한 해결책. 글로벌 기업 조사 업체인 더랜드 브래드스트레이트의 수석 경제학자 조지프 덩컨은 역사적으로 투자 세 공제가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이들은 투자 세 공제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투자 세 공제는 지난 30여 년간 시행과 변경, 폐지를 반복했다고 시작한다. 2장에서 살펴본 대로 균형 피드백 루프 구조에서 나타나는 주된 징후는 외부 힘이 압박해도 시스템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균형 피드백 루프가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행동 패턴이 지속된다. 체온을 37도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이런 구조가 훌륭한 구조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일부 행동 패턴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다. 기술적 해결책이나 정책적 해결책을 애써 만들어도 시스템이 전혀 흔들림 없이 매년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정책 해결책을 썼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똑같더라 그런 얘기죠. 이 케이스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정책 저항은 정책 때문에 변화가 생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놈의 변화가 오히려 뒷다리 잡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접근이죠. 정책을 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음, 실패한 해결책 혹은 정책 저항이라는 시스템의 덫이다. 농업 계획을 세워 농산물 과잉 공급을 줄이려 아무리 애써도 농산물은 해마다 과잉 생산된다. 아무리 마약과 전쟁을 벌여도 그때만 지나면 전과 다름없이 마약이 넘쳐난다. 시장이 투자를 보상하지 않을 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투자 세액 공제가 실제 효력을 발휘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미국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성공한 정책이 아니 하나도 없다. 수십 년간 일자리 창출을 해도 실업률을 영구히 낮출 수 없다. 국가가 아무리 정력적으로 노력해도 계속해서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경우는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예,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해결하려고 그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실패로 돌아가죠. 현재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안 좋은 경우로 흘러가고 있죠. 뭐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도 대표적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택값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격은 올라갔고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을 올리려고 애를 쓰는데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네. 정책 저항은 시스템에서 각자 자신의 목표를 지닌 행위자들의 혹은 기관들의 제한된 합리성에서 비롯된다. 행위자 각자가 소득이나 가격, 주택, 마약, 투자 등 중요한 변수와 관련해 시스템의 상태를 지켜보며 그 상태를 자신의 목표와 비교한다.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행위자 각자의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뭔가 조치를 취한다. 일반적으로 목표와 실제 상황의 차이가 클수록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이게 대표적인 구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뭐, 어, 뭐 메모해 보세요. 이게 자주 나오는 포맷입니다. 예. 목표가 있고 현재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 또는 수준, 현재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 갭이죠. 네.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갭은 커지고요. 현재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목표와 현재와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목표와 현재 수준과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시정 조치, 여기서는 단호한 조치라고 하죠. 예, 시정 조치.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corrective 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시정 조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재 수준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불행하게도 뭐 지연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파동들이 생기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바로 여기서 여기 보면 목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제 상황에 나왔고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조치가 나왔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 변수가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요, 요 문장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이처럼 하위 시스템의 목표가 서로 다르고 서로 모순될 때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온다. 네. 다양한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저량을 끌어당기는 갑자기 저량 얘기 나오네요. 예, 모델링 얘기 나오죠. 저량을 끌어당기는 단일 시스템 저량을 생각해 보자. 음,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마약 공급량을 예로 들어보자. 중독자는 마약이 많이 공급되길 바라고 사법기관은 마약 공급 물량을
낮추려고 하고 마약 밀매상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공급량이 적정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일반 시민은 마약 살 돈을 구하려는 중독자에게 강도를 당하는 일이 없기만 바란다. 이 모든 행위자가 서로 다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만일 어느 한 행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시스템 절약을 이 절약과 뭐 유량 이런 표현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혹시 느껴지신다면 우리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거나 또는 제 홈페이지에 이전에 했던 낭독회 녹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저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네. 만일 어느 한 행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시스템 절약, 마약 공급량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면 예를 들어 사법기관이 국경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면 다른 행위자들은 시스템 절약을 되돌리기 위해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마약 가격이 올라가거나 중독자들은 매일 마약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얻은 수익으로 국경 순찰대를 따돌리기 위한 비행기와 배를 구입한다. 이런 행위자들의 대응책이 모두 모여 교착 상태가 빚어지고 시스템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정책에 저항하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행위자가 시스템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두려고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만일 한 행위자의 힘이 약해지면 다른 행위자들이 자신의 목표에는 가깝고 힘이 약해진 행위자의 목표에서는 더 먼 쪽으로 시스템을 끌고 갈 것이다. 사실 이런 시스템 구조는 한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톱니바퀴처럼 작동할 수 있다. 어느 한 행위자의 힘이 강화되면 모든 행위자의 힘도 강화된다. 강화된 힘을 늦추기는 쉽지 않다. 좋아, 우리 모두 잠시 물러서자. 이렇게 말하려면 아주 매우 강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안 되죠. 네. 정책 저항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1967년 루마니아 정부는 그 대표적인 정책 저항으로 사례가 나오면 되고, 네. 1967년 루마니아 정부는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때 1968년 루마니아 정부에는 크세비치인가 그 독재자가 있었어요. 예. 그 독재자가 그 나라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독재자가 아주 밀어붙였습니다. 인구를 많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45세 이하 여성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낙태 금지. 갑작스럽게 낙태를 금지하자마자 곧 루마니아의 출생률이 2배로 증가했다. 성공한 줄 알았죠. 성공했습니다. 성공. 그리고 루마니아 국민의 정책 저항이 시작되었다. 피임과 낙태를 계속해서 법으로 금지했으나 출생률이 좋아졌다가 서서히 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러한 결과를 빚은 큰 원인은 낙태 시술이었다. 불법이다라고 낙인 찍으니까 음성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부작용이 생겨서 뭐 다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위험한 불법 낙태 시술이 횡행하게 된 거죠. 산모 사망률이 2배, 3배로 아이가 아니라 산모 자체가 죽는 거죠. 네. 문제는 또 있었다. 낙태를 불법으로 통제하자
원치 않게 태어난 많은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졌다. 이걸 보면 출생은 생기긴 생겼으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긴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좀 네,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그쵸? 그 사생아들이 생기는 거죠. 정부의 바람과 달리 루마니아 가정은 워낙 가난해서 많은 아이를 기를 수 없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경제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피임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피임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에는 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으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못 견디어서 이제 아이를 버리거나 또는 이제 불법으로 낙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부작용으로 산모가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사례. 그래서 그래프가 아주 이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왜냐면 이제 낙태 금지, 그러니까 피임 금지, 예, 피임 금지 정책을 딱 하니까요. 그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에서는 정책 효과를 봤죠. 예. 하지만 이것은 그놈의 정책 때문에 정책 저항이 생긴 결과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었습니다. 음. 루마니아 국민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 규모를 늘리려는 정부에 저항했다.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자녀 세대와 자신들의 큰 희생을 무릅쓰고 저항했다. 안 낳다, 안 낳는다. 정책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다. 이게 이 독재 정권이니까 또 가능했었어요. 예. 충분한 권력을 행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면 권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권력이 약해질 때 발생할 엄청난 원한과 폭발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루마니아 인구 정책을 위반한 독재자 니콜라스 차우셰스쿠가 정책 저항을 힘으로 오랫동안 강력하게 제압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부가 무너지자 차우세스쿠는 가족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맨 처음 폐기한 법률이 낙태와 피임 금지법이었다. 정책 저항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대응하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 이 대안은 워낙 반직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자, 이 시스템 사고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반직관적. 예, 카운터 인투이티브. 이고 네. 인투이티브는 직관이라는 것이고, 예, 우선 그런 뜻입니다. 네. 반대라는 뜻이죠. 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네. 이럴 줄 몰랐다. 이거죠. 반직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것이었다. 포기하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과 저항에 낭비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목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시스템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생각만큼 시스템이 나쁜 방향으로 멀리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행동 대부분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진정하면 여러분과 맞서는 사람들도 진정할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시스템 사고에서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뭐와 you push the system. 시스템스 해도 되겠네요. 네. The more the systems push back. 느낌 오시나요? 네, 시스템에 힘을 더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시스템이 더 어, 되받아친다. 그런 내용이죠. 음, 여러분이 진정하면 여러분과 맞서는 사람도 진정할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 너무 급격하게 푸시하지 말고 좀 오히려 기다려봐라. 그래서 시스템 사고에서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기다림.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예. 사실은 기다리면 해결될 수 있는데 기다려주지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의사결정 하시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예. 정책을 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부서장이라든가 CEO들은 뭔가 해야 할 사람들이지 뭔가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잘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순간 인사평가가 안 좋아지죠. 예, 그래서 자꾸 뭔가 하게 됩니다. 이게 유위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뭔가 해요. 예, 안 해도 되는데. 자, 1933년 미국이 금주법을 폐기했을 때도 그랬다. 금주법이 사라지자 술로 인한 혼란도 대부분 사라졌다. 혼란이 사라지면 시스템 속의 피드백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피드백 이면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참여자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 상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출생률이 늘어나길 바라는 국가는 국민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저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 그렇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전 세계가 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더 많은 자녀를 낳아 기를 자원이나 주거 공간, 시간, 안전 보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루마니아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할 당시 헝가리에서도 낮은 출생률이 문제였다. 일할 사람이 점점 줄고 경제가 침체될 것을 염려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러죠. 예, 중국이 이제 자녀 2명 이상 못 낳게, 1명 이상인가요? 2명 이상 못 낳게 해서 소황제 시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애를 안 낳아서 중국이 좀 비상이 걸렸죠. 예,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에서? 헝가리 정부는 가족 규모가 커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좁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가족일수록 더 넓은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보상 정책을 세웠다. 하지만 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부부들한테, 가족한테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시키면 애를 낳을까요? 뭐 그런 거죠. 부분적으로는 왜 그걸 좋아서 뭐 출산 장려금을 받아서 출산하겠다는 사람들 왜 없겠어. 근데 아마 그 케이스는 어차피 출산할 생각이었는데 애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돈 준다니까 땡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집만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헝가리 정책은 루마니아의 정책보다는 성과가 있었고 루마니아의 비참한 노선을 따르지 않는 정책이었다. 정책 제항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하위 시스템의 다양한 목표를 조율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자가 자신의 제한된 합리성에서 벗어나도록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제시하면 된다.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조화롭게 일하면, 말이 조화롭죠, 이게. 누구 좋으라고 조화로워요. 네. 조화롭게 일하면 모든 피드백 루프가 같은 목표에 이바지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하- 모든 피드백이 똑같은 목표를 원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각자 최선을 다하는 순간 전체 최선이 아니고 예, 오히려 전체 최적이 오히려 무너진다는 일이 자주 나타나죠. 목표들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시 경제 동원, 전쟁이나 자연 피해 발생 후 복구 사업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니까요. 네.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니까 가능했죠. 또 다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스웨덴의 인구 정책이다. 1930년대 스웨덴의 출생률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도 출생률 하락을 염려하기는 헝가리나 루마니아 정부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헝가리나 루마니아와 달리 정부의 목표와 국민의 목표를 비교 평가한 뒤 가족 규모가 아니라 보육의 질을 합의의 기초로 삼았다.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죠. 예. 그러니까 합의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구조가 다층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층 구조 각각은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목표가 다 달리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해야죠. 어, 이게 바로 사회적 합의고 민주시민의식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훈련을 못 받아서 참 안타까운 거죠.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시스템 사고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아이는 마땅히 환영받으며 태어나고 양육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물질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아이가 훌륭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 정부와 국민은 이런 목표들에 합의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와 노동자 조합이 서로 합의해서 기업 이사진의 상당 비율이 노동자로 대표가 채워지잖아요.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도 다르죠. 미국식 시스템과 유럽식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은 정말 다릅니다. 그쪽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합의에 따라 수립된 정책은 출생률이 낮은 시기에는 왠지 이상한 정책이었다. 모든 아이가 환영받으며 태어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피임과 낙태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격적인 성교육과 이혼법 간소화, 산부인과 무료 진료, 취약가정 지원은 물론 대대적인 교육과 의료 서비스 투자 확대 등도 정책에 포함되었다.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스웨덴의 출생률은 몇 차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지만 출생률 등락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없었다. 스웨덴 전체가 인구수보다 더 중요한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네.
그 개발도상국들은 뭐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곧 인구가 현격하게 감소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제가 틀리게 될지, 제 말이 맞을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미래의 큰 변화의 세 가지 축을 이렇게 보죠. 기후변화,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발달, 세 번째가 인구 감소. 이게 미래 변화의 세 가지 축이라고 봐요. 공통적인 요소는 이 세 가지가 다 강화되는 피드백 구조고, 강화되는 피드백 구조에서 나타난 특징은 이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빨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체감적으로 더 느끼고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인구가 감소되면 어떤 충격을 시스템이 주냐면 기존의 모든 제도와 시설물들은 인구가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팅된 겁니다. 예. 따라서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을 못 견뎌 해요. 증가한다는 전자에 이 모든 제도와 시스템, 설비 이런 것들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클 겁니다. 예. 아, 시스템 내 목표들의 조화를 이끄는 작업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노력할 가치가 충분한 선택지다. 목표들의 조화는 예, 목표들의 조화 또는 아까 합의라고 했죠. 네. 편협한 목표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의 장기적인 복지를 고민할 때만 찾을 수 있다. 때만 only 찾을 수 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편집 네. 이것만 읽고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자, 정책정의 덫에 대한 설명.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시스템 저량을 끌어당기는 정책 저항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새로운 정책, 특히 효과가 높은 정책이 시스템 저량을 다른 행위자들의 목표에서 더 멀리 끌어당기며 추가적인 저항을 유발하면 아무도 원치 않은 결과를 유지하려고 모든 행위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만 발생한다. 어, 참 모르겠어요. 저도 이 정책 시스템의 저량을 끌어당긴다는 표현이 어, 여기도 그렇게 썼지만 이게 잘 와닿진 않죠.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다른 내용들은 이해가 되시면 되는 대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대세 지장이 없어요. 네. 자, 근데 way out 해결책 탈출법. 야, 황당하죠. 예. let go 포기하라. 아, let go를 포기하라. 사실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해결책 기다림이라는 단어하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Let it be. 어, 포기라긴 단어보다는 좀 냅둬도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모든 행위자들을 참여시키고요. 네. 저항에 쓰이던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목표를 이룰 방법을 찾거나 합의 거죠. 모두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중요한 목표를 다시 설정해라. 네. 예컨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국난 극복, 힘 이런 거 우리 한민족은 워낙에 국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더 크고 더 중요한 목표로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된 목표가 있었죠. 바로 공동체 유지였어요. 이게 서양에서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서양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자유를 약간 제한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못 하죠, 외국은. 근데 우리는 가능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대표적인 시스템의 덫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주의 비극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제가 녹화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